공포라디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채널 괴담,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 집 이야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특별히 말할 것도 없이 옛날부터 우리 가게가 살고 있던 토지라 이 집에 살고 있으면 공포체험은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요즘에 와서인데 거실에 있으면 밤낮에 상관없이 낮은 여자 목소리로 콧소리가 들려와. 처음에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멀리서 들려왔는데 내버려두면 점점 가까이 다가와. 그래도 그냥 두면 의식을 집중하지 않아도 들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채면 언제나 반야심경 마지막 부분을 반복해서 외우도록 하고 있어.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반야심경의 아재아재 부분을 계속 외우다 보면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가. 이 거실에서는 TV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경우는 완전히 불규칙적이고 일찍 목소리에 눈치채고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하지 않으면 때때로 그것은 방 안으로까지 들어와. 그리고 보니 얼마 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 뉴 앨범이 발매되었어. 발매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에서 샀을 때는 정말 신났어. 바로 집에 가서 얼추 다 들은 후 좋았어 하고 여운을 만끽하며 헤드폰을 빼자 내 귓가에서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여자의 콧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밤낮에 상관없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귀신은 기운이 센 귀신이었나 보다. 마지막에는 방심하고 있었나 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남동생을 데려간 것.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3학년 내 남동생이 겪은 일이야. 그날 동생은 학교 마치고 일단 집에 들렸다가 친한 친구랑 같이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 동생과 친구들은 오후에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아빠, 엄마, 나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그 공원까지 동생을 데리러 갔었어. 그리고 동생은 그게 꽤 기뻤는지 숨바꼭질을 하던 중 관두고 친구한테 크게 한번 소리를 치고 다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 동생은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또 웬일인지 나는 동생이 숙제하는 걸 도와줬어. 숙제를 하는 동안에도 게임 얘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떠들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나는 계속 동생 옆에 있었어. 이윽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엄마가 1층 부엌에서 우리를 불렀어. 우리 방은 2층이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낸 후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그날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녁밥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었고 남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같은 것도 있었어. 과묵한 아버지는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운 남동생한테 자기 걸 반 주고 그랬어. 그러던 중 평소에 보던 만화가 할 시간이라 TV를 켜니 어째서인지 TV에는 노이즈 화면만 나왔고 다른 채널로 돌려봐도 TV에서는 지지직 소리밖에 안 났어.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리모컨을 가져가더니 TV를 껐어. TV를 끄는 엄마가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 약간 섬뜩하게. 저녁을 다 먹은 뒤에도 역시 생글생글 웃으며 엄마는 케이크 사뒀어. 아빠는 같이 목욕할까? 나는 새 게임 샀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 매력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때 남동생이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야. 잘 대해주면 심술 부리고 싶어하는 심술꾸러기 같은 놈이었거든. 남동생은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한 후 돌아오지 않았어. 뭐 꼬맹이 같은 발상이지. 우리 집 화장실은 문을 잠그면 문고리가 안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문을 열어둔 상태로 문을 잠그고 그대로 문을 닫으면 화장실 문을 열 수가 없게 돼. 그거 아시죠? 안에서 문을 똑똑 잠그고 그대로 닫으면 밖에서 문 못 여는 거.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남동생이 그런 걸로 장난을 자주 쳐서 자주 열쇠 구멍에 10엔 동전을 집어넣어 억지로 문을 열어야 됐어.
그래서 남동생은 그 방법으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자기는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탈의실 바닥에 있는 작은 지하 창고에 숨어서 자기를 찾으러 온 가족들을 놀래키려고 했다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은 남동생은 공원에서 친구와 헤어진 후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이야. 동생은 숨바꼭질을 하던 중 갑자기 돌아간다고 인사를 한 후 바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누가 데리러 왔나 싶어 친구 중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았대. 해가 져도 동생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하고 마을 내 스피커로 동생을 찾아보기도 했어. 아버지는 남동생 친구 집에 전화를 걸고 했는데 그렇게 이성을 잃은 모습은 처음 봤고 엄마는 벌써부터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 나는 뭘 했냐면 동생이 놀던 공원 주변에서 탐문을 하면서 찾아다녔어. 진짜로 이젠 동생을 못 보는 줄 알았어. 우리가 그러는 동안 한편 동생은 그 지하 창고에 숨어있던 중에 자기를 찾고 있는 마을 방송을 듣고 말았어. 무슨 일인가 싶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자 갑자기 주방문이 세게 열리더니 우리 셋이 줄줄이 화장실 앞까지 걸어와서 또 아까처럼 동생에게 말을 거는 거야. 케이크 사뒀어. 같이 목욕할까? 새 게임 샀는데. 그 말투, 톤이 아까랑 너무 똑같아서 남동생도 이건 예산일이 아니라고 느끼고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폈어. 그러자 세 명은 또 케이크 사왔어. 같이 목욕할까? 새 게임 샀는데. 이러면서 화장실 문고리를 달칵달칵 흔들기 시작하고 이윽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문을 부술 기세로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어. 동생은 그저 그곳에 숨어 벌벌 떨며 들키면 분명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대. 결국 얼마 안 가 문은 부서졌고 꺼림칙한 정적이 흘렀어. 이윽고 우리 가족처럼 생긴 그 무언가는 케이크 사뒀어. 같이 목욕할까? 새 게임 샀는데. 이 말을 반복하며 2층으로 올라갔어. 그러자 동생은 총알처럼 지하 창고에서 튀어나와 집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도 안 신고 전력 질주로 도망쳤어. 정신없이 달린 동생이 도착한 곳은 아까 숨바꼭질을 하던 그 공원이었어. 공원에는 아직 경찰차가 서 있었고 동생은 탐문을 하는 경찰관한테 울며 매달렸어. 그리고 경찰관에게서 연락을 받아 근처에 있던 내가 달려가서 무사히 동생을 찾게 된 거야. 그때 동생이 경찰에게 얘기한 내용을 여기에다 정리한 건데 당연히 경찰은 안 믿었고 동생은 찾았으니 돌발적인 가출로 정리가 되었어. 하지만 그 후 집에 오자마자 진지한 얼굴로 TV 채널을 돌려대던 동생을 보고 나는 도저히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을 흉내내던 무언가가 동생을 공원에서부터 납치를 한 거였죠. 뭐였을까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동생을 홀리고 화장대 밑에 숨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가족의 모습을 한 그것들한테 잡혔으면 죽지 않았을까?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가족을 흉내내는 귀신들은 진짜 악질 귀신입니다. 오랫동안 그 주변에서 보고 연습해서 가족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카가님의 마중.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어떤 산속 의사 없는 마을에 부임했을 적 이야기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맡겨져 당시 6살이었던 나도 같이 그 마을에서 살게 되었어. 천식이 있던 나는 전지요법도 겸하고 있었어. 첫날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대환영을 해주었어. 진호의 신이라는 뱀, 카가 모시는 신사에서 성대한 축제가 개최되어 신의 가호, 신의 표식이라며 현관 앞과 뒷문에 거대한 종이 달린 폐속을 달아주었어. 이게 폐속인가 봐요. 집 앞뒤로 달았다는 거예요. 진료소 겸 주택으로 받은 건물은 새 집이었고 일부러 땅을 다진 토지에 새로 지어둔 거였어. 거기서 살면서 내 천식 발작은 갈수록 잠잠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카가님, 뱀, 카가님의 덕이라며 입을 모아 내게 설명을 해주었어.
부침성 있는 마을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졌는데 그러자 바로 불가사의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 나구는 좋겠다. 카가님이 마중 오실 거라고 엄마가 극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조부모님께 물어보자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두 분은 어두운 얼굴로 이 말만 할 뿐이었어. 그러고 보니 매일 밤 날이 저물자마자 집 전체를 죄이는 듯한 끼기익 하는 소리가 신경이 쓰였어. 조부모님은 새로 지은 목조 가옥은 다 그런 법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었지만 한 번 신경이 쓰이니 공포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았어. 하지만 이윽고 나와 조부모님은 카가의 마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 새파랗게 질린 아빠와 형이 조부모님과 나를 데리러 온 거야. 당황하는 할아버지를 아빠가 때려서 정신을 잡게 한 후 소리를 죽여 얼른 도망쳐! 이렇게 말한 후 우리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 그리고 다음날 상륙한 태풍에 의해 산 표면이 밀려 내려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그 마을은 토사에 삼켜졌어. 마을에서 딱 한 곳만 무사했는데 그곳이 조부모님과 우리가 있었던 그 진료소였어. 근데 그 집 상태가 이상했어.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밖에 빗장과 사슬로 다 막혀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못 나오게 막아놨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아차렸겠지? 우리들은 카가님의 곡물이었고 종과 패속은 산재물의 표식이었던 거야. 맞네. 이 가족들을 제물로 바친 거네. 산재물로. 그래서 그 건물 현관과 뒷문에다가 그 표식을 박아둔 거야. 곡물이었던 우리들을 놓친 카가님의 분노이기라도 하듯 마을 사람들이 살던 곳은 한 채도 빠짐없이 토사에 삼켜졌어. 우리를 산 제물로 삼아둔 것에 대한 안심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차를 타고 1시간쯤 걸리는 피난소에도 가지 않았고 다들 자기 집 안에서 죽어 있었어. 이 가족의 아버지가 이들을 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디 이야기야 이거? 실화야? 라는 댓글에 사투리 때문에 들킬지도 모르겠지만 사뇨도야. 이런 말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재밌었어. 서일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카가 뱀신의 일종을 모시는 마을이었는데 외지인이었던 이 가족들을 막 대환영해준 이유가 이거였구나. 곡물로 바치려고. 가족들을 곡물로 바치면 이들이 얻는 이득이 뭐였을까요? 마을의 부흥이었을까요? 마을의 부흥, 각자의 부나 성공을 위해서 제물로 바친 거였던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야 진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아들이었죠?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밖에서 꼭 뭔가가 우리 집을 조여오는 것처럼 끼기기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마 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 집을 둘러싸고.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뇨도?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살아남은 남자. 읽으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읽기가 싫은데? 근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읽는 거니까. 이건 진짜 있었던 사건 이야기로 한 정신병원에 격리된 사건 생존자의 이야기야. 그러니 상세한 부분이 진짜인지 미친 사람의 허언인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사건 그 자체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훗가이도 신문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다이세츠산 산막살인 사건이라는 게 진짜 있어. 그 남자가 분명히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것도 틀림없다는 점을 미리 말해둘게. 진짜 리얼 팩트인가 보네. 사건의 발단은 주인공인 사건의 생존자인 남자가 삿포로시 중앙구 나카땡 공원에 있는 고서점에 우연히 들어간 것부터 시작되었어. 여담인데 안타깝게도 그 고서점은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 무심코 남자가 손에 든 책 틈에서 대학 노트가 떨어졌어. 뭐가 적혀있는지 읽어보니 놈이 온다. 이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건가? 살려줘. 대충 이런 무서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어. 이런 게 있던데 뭡니까 이거? 가게 주인은 하고 소리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건 파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노트를 빼앗았어. 그날은 할 수 없이 돌아갔지만 남자는 그 노트에 적혀있던 내용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 놈이란 건 대체 누구인 걸까? 노트를 쓴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는 걸까? 남자는 다음 날에도 계속 신경을 쓰다 깨달으니 또 그 고서점에 와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다시 가게 주인에게 추궁해 보았지만 가르쳐주질 않았어. 그래도 또 궁금해져서 남자는 일주일 동안 계속 고서점을 다녔어. 이쯤 되자 진절머리가 난 가게 주인은 드디어 두 손을 들고 입을 열었어. 자네, 그렇게 이 노트가 뭔지 알고 싶어? 그럼 8월 23일 다이세츠산 중턱에 있는 땡땡 산막에 묵어봐. 단 후회도 난 모른다. 여기서 산막이란 산지에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버리면 남자는 이제 멈출 수가 없었어. 친구 4명을 꼬셔서 5명이서 그해 8월 23일에 다이세츠산 산막을 향해 등산을 시작했어. 혼자는 좀 쫄렸나 보다, 무서웠나 보다. 그래서 친구 4명을 꼬셔서 갔다는 거고, 등산한 멤버는 여자 2명, 남자 3명이었어. 그들은 순조롭게 산막까지 도착했다고 해. 산막에 도착하자 여자 2명은 차를 준비해 올게, 마시는 차 말이에요 라고 말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 남자들은 2층에 올라가 침실에 짐을 옮기고 정리를 시작했어. 등산을 제안한 남자는 창문가에 앉아 경치를 바라보았다고 해. 5분쯤 지나자 침실 문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저기 좀 열어줄래? 차 타왔어. 아래층에서 차 준비를 하던 여자의 목소리였어. 손에는 접시를 들고 있으니 스스로 문을 열지는 못하는 듯했어. 당연히 문 근처에 있던 남자가 문을 열었어.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그 녀석의 머리가 떨어졌어. 쿵.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 머리 부분이 머리가 긴 여자의 얼굴인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 부분이 여자인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나간 남자 몸 위에 여자의 잘린 목이 올라가 있는 듯했어. 그러니까 겹쳐서 서 있었으니까 이 남자의 머리가 툭 잘렸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볼 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녀석의 목 뿌리 부근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흐르고 있었어.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는 듯했고, 목만 있는 여자의 눈은 원망스럽다는 듯 계속 방 안을 이리저리 보고 있었어. 그 녀석은 묻지도 않고 짐을 정리하기 위해 방 중앙에 있던 친구의 목도 훅 잘라버렸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자는 정신없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어.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도망치게 되었어. 등산로를 우연히 들린 등산가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해. 모르는 사람이 친구의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 반신반의한 등산가였지만 서둘러 산막에 가보았어. 그리고 끔찍한 광경에 주저앉고 말았지. 입구를 열고 1층에 들어가 보니 여자 2명이 전부 목이 잘려 죽어 있었어. 이거 뭐야? 그 후 바로 경찰이 출동했어. 살아남은 남자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을 때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으로 보내졌어.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한 바에 의하면 4명의 시체는 절단되어 있었고 잘린 부분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잘려서 출혈도 거의 없었다고 해. 경찰은 어떤 흉기를 사용한 건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생자들의 머리는 하나같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결국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고 말았어. 생존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벌벌 떨고 있었어. 그리고 그 방에서 간호사가 남자의 링거를 바꿀 때였어. 똑똑. 누구지? 들어오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아. 그 대신 목소리가 들려왔어. 이 방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의 엄마예요. 실은 짐을 들고 있어서 죄송한데 열어주시겠어요? 그것은 입원하고 있던 남자의 어머니 목소리였어.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느라
도쿄에 있을 터였어. 여긴 아시히카와야. 이렇게 일찍 어머니가 도착할 수 있나? 애초에 누가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지? 이때 남자는 그 부자연스러움에 의해 깨닫게 돼. 네, 지금 열게요. 안 돼, 열지 마! 남자가 소리치려 한 순간 쿵! 남자가 알아챈 것은 아무래도 그 녀석은 스스로 결코 문을 열 수 없다는 것. 그 녀석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 그 녀석은 온갖 구실로 문을 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녀석은 자신의 존재를 안 인간을 죽일 때까지 계속 쫓는다는 것. 여기까지 보면 한국의 장산범 같기도 해요. 묘사의 달인이죠.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끝까지 따라오고. 남자는 그때는 침대를 가리는 커튼 속에서 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한 듯해. 하지만 그 이후 남자는 문이 있는 곳 근처를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해. 지금도 그 남자는 정신병원 쇠창살 안에서 대학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해. 그 고서점에서 발견한 노트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말았을 때 내가 있는 곳에도 그 녀석이 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친구 2명에게 했을 때 얘기가 끝난 오전 5시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어. 벌벌 떨며 현관에 가보니 나야, 유지. 좀 열어줘. 도쿄에 취직한 친구의 목소리가 났어. 이런 얘기를 한 후라 모두 초조해하며 살짝 잠금을 풀고 야, 문 열려있어, 들어와 라고 말했어. 그러자 선물 잔뜩 들고 있어서 열어줘 좀 이러는 거야. 그걸 듣고 모두 벌벌 떨고 말았는데 친구 한 명이 재치를 발휘해 뒷문을 열었어. 그리고는 유지, 그 문 고장난 것 같아. 뒷문 열어뒀으니까 돌아와 라고 말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들어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아침까지 친구들 모두가 이불을 덮어쓰고 벌벌 떨었어. 10시쯤 유우주한테 전화를 했어. 나 도쿄에 있지, 왜? 그걸 듣고 우리들은 오싹했어. 지금도 반신반의한데 이젠 누굴 위해 문을 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치 행운의 편지처럼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따라붙는다. 목소리를 흉내내는 이 무언가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읽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체가 뭐였을까요, 대체? 귀신이었을까? 괴생명체였을까? 도플갱어 같은 거였을까? 아니면 정말 한국의 장산범 같은 거였을까요?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문을 스스로 열지 못했어요. 이거는 미국 괴담 쪽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나 뱀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귀신들은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인을 꼬드겨. 주인 입에서 들어와도 돼요, 그런 말이 들리면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렛미인이란 영화가 있죠. 꼬마 뱀파이어처럼 보이지만 진짜 나이가 엄청 많은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영화 렛미인 꼭 보세요. 리메이크된 작품도 있고 예전 작품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예전 작품이 더 좋더라고요. 장산범이랑 미국에 있는 괴담이랑 좀 합쳐진 이야기 같은데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진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그 산막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괴담을 붙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특유의 그 공포가 잘 묻어있던 괴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날의 비밀. 엄마, 오늘 계속 집에 있었지? 그치 유짱? 내가 5살일 적 어느 날 오후 엄마가 끈질기게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엄마는 계속 집에 있었지? 그치?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있었어 이렇게 대답하자 엄마는 무척 좋아했어. 다음날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시체로 발견되었어. 얼핏 봤을 때는 살자 같았는데 타살일 가능성, 유서가 없었고 다리가 안 좋은데 목을 매달아 살자 했다는 위화감,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집에도 경찰이 왔었어.
5살인 나한테도 탐문 같은 걸 했는데 거의 엄마에 대해서 물어봤지. 사실 엄마랑 할머니는 사이가 안 좋아서 원래는 같이 살았었는데 새 집을 지어서 할머니를 쫓아낸 경위도 있었어. 엄마는 그날 계속 집에 있었니? 경찰이 끈질기게 물었지만 나는 있었어 라고 대답했어. 그 후 엄마는 나한테 끊임없이 물었어. 경찰이 뭐 물어봤어? 다른 건? 그리고 내가 엄마가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니까 안심하더라. 그 일이 있고 벌써 20년 넘게 지났고 나는 회사원 일을 하고 있어. 13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대학까지 보내준 엄마한테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날 내가 TV를 보면서 꾸벅꾸벅 조는 사이에 엄마가 뒷문을 통해 30분 정도 집 밖에 나갔었다는 사실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졌어. 끔찍한 이야기죠. 엄마가 그럼 할머니 죽인 거네. 그리고 아버지도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13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아빠도 아마 이 엄마가 죽인 게 아닐까? 뭐 보험금을 노렸다든지 생명보험을 잔뜩 가입시키고 애 아빠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할머니라고 표현이 되죠. 할머니도 약간 낌새를 차렸기 때문에 엄마랑 사이가 매우 안 좋았나 봐. 그쵸? 자기 자식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새 집을 지었다고 했어. 할머니를 몰아내고. 새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편도 없는데 새 집을 다시 살 정도로 그런 재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보험금을 타고 새 집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눈에 가시였던 할머니, 시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마저도 살자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또 타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분석을 하면 할수록 더 섬뜩한 거예요. 그냥 텍스트 그대로 쭉 읽으면은 이게 뭐가 무섭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면 정말 기분이 나쁜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남편도 죽였고 시어머니도 죽였다. 다행히 이 자식은 지금 장성해서 회사원 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돈이 떨어졌다면 아들도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아주 섬뜩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할아버지의 미담.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동료랑 등산을 갔다가 조난당한 적이 있었어. 4일 정도 산속을 헤매다가 드디어 구조됐다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어.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동료를 부축하고 있었고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같이 산을 내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무용담까지는 아니지만 미담 중 하나로 친척들 사이에선 유명했어. 암튼 내가 어릴 적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만 따로 불러서 비밀 이야기를 해줬어. 실은 할아버지는 동료를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야. 애초에 동료랑은 조난당한 시점에서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말싸움을 반복하는 아주 험악한 상황이었고 먹을 것도 적었으며 서로 삐걱거리는지라 누가 누굴 구할 분위기가 아니었대. 그런데도 동료를 짊어지고 있었던 이유는 먹을 게 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였어. 에? 설마 인육을 먹기 위해서? 즉 최악의 사태에 빠졌을 경우 동료 시체를 먹을 생각이었던 거야. 와, 끔찍하여라. 할아버지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서로 싸우다가 죽인 게 아닐까 의심을 받을까봐 계속 말을 못했대. 본인도 얼른 잊고 싶은 과거였지만 위에 적은 대로 미담처럼 이게 포장이 된 이상 자기 쪽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겸손해 보인다며 자꾸 얘기가 퍼져나갔다고 했어. 그렇게 된 이상 이젠 쉽게 정정할 수도 없게 되어서 계속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 나한테 얘기를 한 건 내가 손주 중에 유일하게 남자애였고 자기 얘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알게 돼도 충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실제로 나는 겁나게 충격을 받았지만 조금 후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불려갔어.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냐면서 그 얘기에 대해 묻길래 들었다고 대답했어. 그러자
할머니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널 싫어해서 널 멀리하려고 무서운 얘기 한 거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 나는 꽤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격이 엄청났어. 그 후 할아버지랑은 별로 얘기를 나누지 않게 되었어. 그렇지. 그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너 싫어해 라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좋아했던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몇 년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 할머니도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되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약간 치매가 시작되기도 해서 친척들은 그다지 방문한도 안 갔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 가까이 살던 내가 어릴 적에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냐면서 셔틀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 그렇게 내가 병문안을 간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나한테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면서 할머니가 사과를 했어. 사실 할아버지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고 할머니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속인 거였어.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숨기고 있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눈치를 채고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퍼뜨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해. 할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할아버지 마음이 다치게 돼. 할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랬단다. 미안하구나. 그 후 얼마 안 가서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 분명 할아버지 얘기는 그닥 칭찬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지킬 비밀인가?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구조가 안 됐으면 당연히 그럴 생각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 그렇게까지 해서 지킬 비밀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할아버지 얘기로는 동료를 직접 죽인 건 아니야 분명.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 이 정도까지 말을 했어. 설마 할아버지가 동료를 죽이고 먹을 걸 빼앗았을까? 아니면 동료 시체를 먹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할머니가 처음에 말한 게 진실이고 죽기 전에 한 얘기가 날 위로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걸까? 아니면 전부 그냥 치매인 할머니의 망상이나 착각이었을까? 등산이나 조난 단어를 접할 때마다 이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의혹만 더 생겨서 뒷맛이 안 좋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했던 거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되었든 참 끔찍한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할머니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은 끔찍한 일,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시체를 부축하고 온 거를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동료를 먹지 않았을까? 죽여서 먹었을까? 매우 찜찜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30년째 숨기고 있는 것.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야. 근처에 메어버린 낚시터가 있었어. 가시철 책 틈으로 친구랑 들어가서 놀았는데 메워진 뱅어 낚시터 연못이 엄청 깊은 늪처럼 되어 있어. 나는 발이 푹 빠진 순간 무서워져서 물러섰는데 친구는 이미 무릎 위까지 가라앉고 있었어. 늪에. 어른들을 불러왔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어쩐지 그 모습에 공포를 느껴 집까지 도망쳤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빠지고 있는데? 그 후 친구가 행방불명이 됐다며 어른들이 난리가 났던 게 기억이 나. 실제로 친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 설명했던 기억이 나. 어른이 되어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낚시터에 가라앉았던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 싶어. 이거 사이코패스예요? 지금은 구획 정리도 끝나 낚시터가 있던 곳이 어디였는지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립이나 조성 때 발견됐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어. 그대로 친구는 묻힌 걸까? 가끔 이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라 심장이 쿵쾅거려. 지금부터 30년 전쯤 일인데도 말이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진짜 실화 같은데 너무 찜찜하다.
어쨌든 얘가 안 구해줘서 친구도 죽은 거네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런 장면을 보면 무서울 수 있어요. 그치만 아무리 무서워서 그 현장을 떠났어도 보통 친구가 저래저래 해서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나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이 밀어서 친구를 그 늪에 빠뜨린 거 아니었을까? 아니면 못 나오게 했던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글은 이렇게 쓴 거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사이코패스 티가 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나 지금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친구를 죽인 게 아니었을까? 늪에 빠뜨린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빠뜨려 죽이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게 아닐까? 고해성사처럼.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비는 살아있어. 내가 학식일 적 이야기야. 진짜 떠올리기도 싫다. 내가 아직 학생일 적 친구 중에 A군이란 놈이 있었어. A군한텐 중학생 때부터 쭉 사귄 B짱이란 여친이 있었는데 언제나 어딜 가도 같이 다닐 정도로 꽁냥거렸어. 그러던 어느 날 B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 사건 이후로 A군은 밝았던 성격은 확 바뀌었고 어두워지고 틀어박히기 일수라 곧 대학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어. 걱정이 된 친구들은 몇 번이나 A군이 사는 아파트에 가보고 그랬는데 A군은 거의 집을 비운 상태였고 가끔 집에 있어도 없는 척을 했어. 그렇게 2달쯤 지나 모두가 A군을 잊기 시작했을 무렵 A군이 훌쩍 대학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예전처럼 밝은 A군이었는데 어딘가 어두운 모습이 있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얼굴도 야위였고 눈은 쑥 들어가 있었어. 어딘가 변해버린 A군을 다른 친구들은 피하기 시작했지만 나만은 꽤 A군이랑 친했기 때문에 계속 친하게 지냈어. 근데 아무리 봐도 A군이 하는 얘기가 이상했어. 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우울한 건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괜찮아. 매일 밤 B가 전화로 달래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B는 진짜 귀여워. 내 마음을 알아채고 전화를 해준단 말이야. 그 덕에 어떻게든 대학에도 나올 수 있게 됐어. A군은 텅 빈 눈으로 날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 야, 정신 차려라. B는 죽었다고. 정신은 네가 차려야지. B 살아있어. 나한테도 전화 잘 해주고. 성을 내면서도 생기가 없는 목소리로 나한테 떠들어대는 A군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 나는 A군이 심상치 않은 정신상태에 놓여있다는 걸 느꼈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땐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 그럼 너네 집에 데려가. 내가 B짱한테 직접 얘기해 볼 테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충동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 아주 후회하고 있어. 그날 밤 나는 A군의 방에 가서 평범하게 밥을 먹었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 같이 있을 땐 A군은 딱히 이상한 낌새를 보이지 않았고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지나가고 있었어. 역시 A군은 좀 정신적으로 지친 것뿐이었구나. 얼마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 근데 갑자기 A군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봐, 왔잖아. 봤지? 뭐가? 깜짝 놀라서 내가 물으니까 뭐냐니? 얘기했잖아. B한테 전화 왔잖아. A군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기를 향해 걸어갔어. 그리고 A군은 천천히 울리지 않는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더니 마치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 잘 들어보니 오늘 대학에서 있었던 일과 내가 자기 집에 놀러온 얘기 같은 걸 하고 있었어. 야, 전화 같은 거 안 왔잖아. 갑자기 무서워져서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 A군한테서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어. 옆에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A군을 무시하고 나는 수화기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 야, 누구야 너? 장난을 칠 게 따로 있지. 적당히 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런 반구도 없는 수화기에 나는 조금 안심하고 A군한테 말했어. 야, 이거 봐.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전화잖아. 이제 슬슬 정신... 거기까지 말하고
깨닫게 되었어. 나는 울리지 않은 전화기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 보통 울리지 않은 전화 수화기를 받으면 뚜 뚜 뚜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수화기 너머는 계속 무음이었어. 누가 받았나 정말? 가슴 안쪽에서 엄청난 기세로 공포가 치밀어 올라왔어.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완전히 굳어버렸는데 그런 나에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자의 뻔뻔하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최후의 일격을 가했어. 너야말로 누구야? 나는 수화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미친 듯이 뛰어서 그 집에서 나왔어. 어째서인지 A군이 그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얼굴로 희죽희죽 웃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A군을 피해 다녔어. 얼마 지나 A군은 다시 대학에 오지 않게 되었고 자퇴했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A군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얼굴로 희죽희죽 웃고 있었대요. 빙의가 되었던 것 같아. 봐봐요. 지금 살아생전에 A하고 B는 완전 꽁냥꽁냥했던 단짝이었어요. 근데 B가 죽었어. 죽어서 영혼이 됐어. 그러면 삶의 미련이 없었을까요? 엄청났겠죠. 자기 단짝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죽었던 B가 A군한테 찰싹 붙어있었던 거 아닐까? 빙의가 됐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여동생과의 추억. 12월 15일. 자, 그럼 뭘 적어볼까?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처음엔 자기소개를 적어야지. 부모님을 추락사고로 잃은 나는 작년부터 여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올해 봄부터 유학 중이야. 돌아오는 건 3월이야. 그래서 올해 겨울은 혼자서 생활해. 심심하니 일기라도 적어야지. 참고로 이건 여동생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준 노트야. 트리 그림이 그려져 있지. 의외로 쓸 게 없네. 오늘은 이만 자야겠다. 여동생아, 잘 자. 12월 16일. 펜은 들어봤지만 쓸 게 없다. 여동생과의 추억을 써보려고 해도 좀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 난 여동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동생이 보고 싶다. 12월 17일. 오늘은 친구가 미팅을 하자고 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 미팅을 한다는 것 같다. 여동생한테 말하면 화내려나? 이런 오빠가 있나? 보통 막 투닥투닥 싸울 텐데. 동생을 엄청 아끼는 것 같아요. 그쵸? 12월 18일. 문득 나를 혼내는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짜 오빠 좀 제대로 해. 또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 변태인가 설마? 절대 해주지 않겠지만 당연히 안 해주겠지. 좀 이상해요. 12월 20일. 작년 크리스마스에 여동생에게 준 선물. 지금은 내가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여동생 선물을 안 사니 돈이 꽤 남네. 여동생 보고 싶다. 12월 21일. 여동생이 보고 싶다. 명절엔 안 오는 것 같으니 만나는 건 3개월 이상 뒤려나? 돈도 모였고 미국 가고 싶다. 12월 22일. 여동생이 보고 싶다. 여동생이 보고 싶다. 여동생이 보고 싶다. 12월 23일.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보낸 사람 불명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며 놀라했다. 서프라이즈라니 역시 오빠지. 12월 24일. 결심했다. 오빠는 여동생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나 여동생이 없으면 무리야. 그렇게 됐으므로 이게 마지막 일기입니다. 그럼 여동생 보러 미국에 갔나 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동생은 갑자기 일본에 돌아온다고 한다. 잘못하면 내가 미국으로 갈 뻔했다. 여동생은 세뱃돈이 그렇게 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어진 건가? 귀여운 녀석. 세뱃돈을 잔뜩 준비해서 기다릴게. 12월 27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한다. 헐, 동생도 추락사한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시체가 쥐고 있던 내가 준 선물인 지갑 내용물을 통해 신원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와, 시체가 많이 훼손되었나 보다. 아유, 끔찍해라. 이틀에 한 번 적던 편지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페이지는 아직 남아있으니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내년 12월에 여동생과의 추억이라도 적어볼까 생각합니다. 자, 의미. 홀수 날짜의 일기. 왼쪽에 쓰인 홀수 날짜의 일기와 짝수 날짜 일기 오른쪽 편에 쓰인 글, 쓰인 연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왼쪽의 일기를 읽은 후 오른쪽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왼쪽 오른쪽 적혀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적어놨지 싶었는데 왼쪽 줄에 있는 것과 오른쪽 줄에 있는 이야기가 연도가 다르대.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거야. 먼저 왼쪽에 있는 글을 쭉 읽어보고 오른쪽에 있는 글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된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부터 쭉 읽겠습니다. 12월 15일. 자, 그럼 뭘 적어볼까?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처음엔 자기소개를 적어야지. 부모님을 추락사고로 잃은 나는 작년부터 여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올해 봄부터 유학 중. 돌아오는 건 3월이다. 그래서 올해 겨울은 혼자서 생활한다. 심심하니 일기라도 적어야지. 참고로 이건 여동생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준 노트이다. 트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의외로 쓸 게 없네. 오늘은 이만 자야겠다. 여동생아 잘 자. 12월 17일. 오늘은 친구가 미팅을 하자고 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 미팅을 한다는 것 같다. 여동생한테 말하면 화내려나? 12월 21일. 여동생이 보고 싶다. 명절엔 안 온다는 것 같으니 만나는 건 3개월 이상 뒤려나? 돈도 모였고 미국 가고 싶다. 이런 것까지는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여동생이 진짜 보고 싶다는 게 그냥 정상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12월 23일.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보낸 사람 불명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며 놀라했다. 서프라이즈라니 역시 오빠지. 지갑 선물 말하는 것 같아.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동생은 갑자기 일본에 돌아온다고 했다. 잘못하면 내가 미국으로 갈 뻔했다. 여동생은 세뱃돈이 그렇게 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어진 걸까? 귀여운 녀석. 세뱃돈을 잔뜩 준비해서 기다릴게. 12월 27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한다. 시체가 쥐고 있던 내가 준 선물인 지갑 내용물을 통해 신원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이틀에 한 번 적던 편지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페이지는 아직 남아있으니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동생과의 추억이라도 적어볼까 생각합니다. 아, 왼쪽에 있는 이 세로 쭉 글이 동생이 죽기 전. 자, 이제 오른편에 있던 연도가 달라진 여동생이 죽은 후의 이야기예요. 읽어볼게요. 펜을 들어봤지만 쓸 게 없다. 여동생과의 추억을 써보려고 해도 좀처럼 손이 움직이질 않는다. 정말 난 여동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동생이 보고 싶다. 왠지 쓸쓸한 것 같아. 지금 알고서 보니까 그래. 12월 18일. 문득 나를 혼내는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짜 오빠 제대로 좀 해. 또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절대 해주지 않겠지만. 아, 그치, 죽었으니까. 아이고. 12월 20일. 작년 크리스마스에 여동생에게 준 선물. 지금은 내가 소중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여동생 선물을 안 사니 돈이 꽤 남네. 여동생 보고 싶다. 12월 22일. 여동생이 보고 싶다. 여동생이 보고 싶다. 여동생이 보고 싶다. 12월 24일. 결심했다. 오빠는 여동생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나 여동생 없으면 무리야. 그렇게 됐으므로 이게 마지막 일기입니다. 그럼. 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데 그러면 여동생이 죽고 1년 뒤 12월 24일 날 살자 한 거네. 여동생한테 따라간다고. 와, 너무 슬프면서
너무 안타깝네요. 난 처음에 이 오빠가 동생의 미친 이상한 정신이 좀 이상한 오빠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 이게 나눠서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나는 변태 이상 성역자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정상적인 오빠였고 너무 안타깝네요. 씁쓸합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멘트. 나는 큐슈 산속에서 사방댐을 만들고 있어. 울고 싶어지는 그런 직장이지만 엄마는 반쯤 누워 지내고 형은 머리에 좀 문제가 있어서 둘 다 회사 기숙사에서 나랑 같이 살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야. 하루에 11시간이라고 월급은 10만 8천엔. 월급이 108만 원이래요. 기숙사비가 4만 5천엔 빠지고 점심으로 9천엔이 공제돼. 그리고 관리비라는 잘 모르겠는 게 2만엔이 빠져. 수중에 남는 건 3만엔 정도. 기분 전환이라고 할 만한 건 한 달에 2번 정도 번화가에 나가서 만화 카페에 들리는 것 정도. 교통비가 더 비싸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직장이니까. 인원수만큼의 헬멧조차도 준비 안 하는 회사라 사고도 많아. 가끔 산재로 죽은 사람도 생기는데 문제는 안 되나 봐. 워낙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없어졌어요 라는 말로 퉁쳐버려.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힘들면 일하다가 도망친다는 거예요. 추노라고 하죠. 저번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은 시멘트 봉지를 뜯어서 컨베이어에 털어넣는 일을 하루 종일 했었어. 그래서 오후에 봉지를 열었는데 그 시멘트 안에 두껍고 큰 봉투가 섞여 있는 거야. 그 시멘트는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계열사 공장에서 만들었어. 일이 끝난 후 봉투를 열어봤는데 너덜너덜한 1000조각이랑 편지가 들어있었어. 글 내용은 이러했어. 저는 시멘트 공장에서 일합니다. 남자친구는 크래셔, 파쇄기에 돌을 넣는 일을 했습니다. 2월 7일 아침 큰 돌을 넣을 때 남자친구는 돌과 함께 크래셔 속에 꼈습니다. 이거 어떡해. 작업복 옷자락을 잡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물에 빠지듯이 돌 속으로 가라앉았고 부서져서 빨간 돌이 되어 벨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끔찍해라. 그대로 분쇄통에 옮겨져서 더 잘게 부서졌고 구워져서 시멘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뼈도 살도 가루가 되어 전부 시멘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찢어진 작업복 1000조각뿐입니다. 사고로 라인이 멈춰서 저는 봉지 포장일 담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섞인 시멘트를 봉지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투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 여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중지시키고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연이 다른 쪽으로 가서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시멘트가 된 남자친구를 봉지에 담았대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 연락해 주세요. 이 시멘트는 무엇에 사용되나요? 그게 알고 싶어요. 우리 사장 같은 부잣집 벽 같은 데 쓰이는 일은 없겠죠? 그것만은 싫어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 곳에만은 쓰지 말아주세요. 아직 26살이었고 다정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힘들고 월급은 짜고 엉망이었지만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할까요? 아이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무리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관두고 싶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렸어요. 그만두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대여복도 예약했는데 시멘트 봉지를 입히게 되다니. 남자친구는 관에조차 넣지 못하고 시멘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유골함은 회사에서 준비해뒀지만 안은 텅 비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방에 있던 유품만 넣어뒀습니다. 메일 주세요. 그 사람이 무덤이 될 곳을 알려주세요. 대신 남자친구의 작업복 1000조각을 드릴게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히. 이 편지를 보고 진짜 지긋지긋해져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엄마랑 형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 모든 게 정말 끔찍한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도 진짜 끔찍하다. 너무너무나 끔찍하다. 와, 무슨 느낌이었을까. 심지어 배에 그 남자의 아이도 임신하고 있었는데 남편 될 사람이
돌 사이에 낑겨 들어가서 파쇄기에 팍 갈려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곤죽이 돼서 시멘트가 되어버렸대요. 그거를 시멘트 봉지에 담고 있었던 저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인장. 출근하기 전에 심심풀이로 써봐. 인간의 업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은 이야기야. 우리 아버지의 고향인 시골은 60년대 초반까지 식인 풍습이 있었던 곳이야. 사람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다고는 해도 산재물이나 기근 같은 게 아니라 일종의 공양이었어. 조장이 아닌 인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작은 신사에서 이루어졌다고 해. 거기 신관님이 돌아가신 사람의 뇌나 척수를 마시고 그 사람의 혼을 이어받는다고 해. 그리고 무당 흉내를 내며 남겨진 가족에게 고인의 말을 전하는 거야. 꺼림칙하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살벌한 건 아니었나 봐.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60년대를 지날 쯤부터 아무리 그래도 그런 풍습은 쇠퇴하게 됐어. 그리고 마침 그 무렵에 신관을 그 아들이 이어받게 되었고 법률이나 그런 문제도 있었으니 딱 세대 교체 시기였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상님과 똑같이 가고 싶다며 이 장송을 희망했어. 계속 이어가길 바랬나 봐요. 식인 풍습을. 그래서 새 신관도 마지못해 그 풍습을 이어받고 몇 년 동안 시체의 뇌를 마셨다고 해. 아마 이게 문제였을 거야.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야. 20년 정도 지나 그 신관의 몸에 갑자기 이변이 일어났어. 며칠 동안 고열을 앓은 후 얼굴이 퉁퉁 붓고 눈알이 반 정도 튀어나온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이 됐고 계속 땀을 줄줄 흘리는 체질이 되었대. 거의 상시 물을 마셔야만 할 정도로 땀을 계속 흘리고 갈증에 괴로워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진짜 저주 같았다고 해. 당연히 신관 가족들도 걱정되어서 신관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원인은 알아낼 수가 없었어. 결국 반년쯤 지나 눈과 코, 귀에서 이상한 물이 뿜어져 나오고 미쳐서 죽었대. 그리고 이 신관을 부검해서 알아낸 게 산채로 뇌가 썩었다는 것뿐이었어. 당시에는 그 풍습을 벌인 신관에게 저주가 내린 거라며 떠들어댔지만 딱히 신문에 실리지는 않았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0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그 신관의 자식에게 비슷한 증상이 발병했어. 서둘러 병원에 데려갔지만 결국 치료법 같은 건 당시 의학으로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 의사도 여러모로 조사를 했지만 헌팅턴 병인가? 그런 병과 비슷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했어. 그런데 원인은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추측할 수 있었나 봐. 그건 조상이 사람의 뇌를 먹었기 때문이었어. 같은 인간을 먹으면 단백질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뇌가 스펀지처럼 되는 프리온 병이란 게 있대. 게다가 한 번 그런 병이 발병하면 그건 유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에도 대대로 프리온병에 걸리는 집안이 적지만 있다고 했어. 대부분 신체 기능 장애나 치매로 끝이 났는데 그 중에는 평생 잠도 못 자고 미쳐서 죽거나 인육을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증상도 있대. 사람을 먹는 금기를 범한 업보라는 건 존재한다고. 그 얘기를 들은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어. 결국 그 아들도 탈수 증상으로 쇼크사를 하고 말았어. 몸은 화장했다는데 지금도 어느 병원에 뇌만은 보관되어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대충 눈치를 깐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 친척 이야기야. 처음 발병한 신관이 큰아빠고 아들이 내 사촌이야. 전반부는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의사 이야기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상세한 부분은 틀렸을지도 몰라. 다행히 아버지는 아무것도 발병되지 않았으니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식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발병할지도 모른다고 쫄면서 살고 있어. 일부 의사들은 이런 증상은 말이 안 된다고 했으니 진짜 저주일지도 모르겠다. 너네 카니발리즘은 절대 하지 마. 죽어도 몰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카니발리즘, 식인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먹는 행위. 근데 이거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몰랐어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막 병 같은 게 발생한대요. 아까 말했듯이 단백질 변이를 일으키나 봐. 그래서 식이 나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는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을 법해요. 그쵸? 사후세계 이런 거를 믿었고 흡수함으로써 영혼을 기리고 막 이런 건 있을 법해. 내게 유전병이구나. 그러니까 저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아무튼 식인이라는 것 자체가 끔찍하긴 합니다. 근데 산채로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척수를 마신 거 정도니까 모르겠다. 아무튼 끔찍하네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시체가 불가능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아는 경찰관한테서 들은 얘기야.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오후 5시쯤에 통신사령센터에서 한 신고처의 상황을 보고 와 달라는 연락이 왔어. 그 집에 가게 되었어. 신고한 것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라는 것이었다는데, 신고자는 패닉 상태라 피가 라던가 샤워가 라던가 시체가 이런 영문모를 말을 했다고 해. 살인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상황을 보고 와달라, 보러 갈 땐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대. 상사와 둘이서 현장에 가보니 그 집은 매우 평범한 맨션이었어. 아파트 같은 거예요. 초인종을 울려보니 쭈뼛쭈뼛하듯 문이 열렸어. 그 안에서는 어딜 보아도 양아치라고 해야 되나? 기가 좀 세 보이는 청년이 엄청 두려워하면서 경찰이 온 것을 알고 문에서 뛰쳐나왔다고 해. 욕조해. 이 말을 토대로 청년을 상사에게 맡기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욕실로 갔어. 영감이 아예 없던 그는 특별히 오한도 느껴지진 않았다는데 방으로 내리쬐는 석양이 묘하게 붉었다고 해. 그리고 연하지만 피냄새도. 욕실 문에도 피가 흩뿌려져 있어서 손수건으로 문을 열자 훅 하고 짙은 피냄새가 올라왔어. 또한 피가 온갖 곳에 튀어 있었어. 하지만 시체로 보이는 것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일단 파출소에 청년을 데려가 얘기를 자세히 듣기로 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그는 약장사를 했는데 약물 중독인 전 여친과 싸워서 경찰에 전부 얘기를 한다길래 무서워져서 산속에라도 데려가 죽일까 생각을 했대. 데이트인 척 산속에 데려가서 묻은 거야.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물이 좀처럼 나오질 않았대. 흔들어 보니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머리카락과 찐득한 피 같은 것이 흘러나와서 무서워서 신고를 한 거였어. 처음 그의 상사는 그걸 믿지 않았고 그도 욕실에서 죽여 어딘가에 묻었다고 생각했다고 해. 하지만 그런 영문을 알 수 없는 거짓말을 칠 이유도 알 수가 없었어. 약물 중독자의 망상이라고도 추측이 되었는데 그 청년 자체는 그 후 검사를 통해 약물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대. 약에 취해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지. 아무튼 살인사건은 관할이 아니라 상사가 경찰서에 연락, 청년도 경찰서에서 데려갔어. 그리하여 사건화가 되어 그 일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론 청년이 여자를 묻었다는 곳에는 구멍을 판 흔적이 있었지만 구멍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대. 머리카락이나 피부 등 사람이 묻혀 있었다는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고 해. 그리고 아무튼 방 수도관에 막힌 시체를 꺼내야만 한다길래 여러 관을 분해해서 꺼내봤지만 방 수도관에 시체가 껴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막혀있다는 시점에서 이상한 현상이니 신기하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청년의 짓이라고 한다 해도 먼저 수도관에 채워 넣기 위해 분해해야만 하는데 분해한 흔적도 없었다고 해. 후일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이상한 현상에 대한 언급은 없고 보통 살인사건으로 보도되었다고 해. 수도관 속에 그 사람을 구겨서 어떻게 넣었지? 들어간 건가? 이거 진짜 뉴스에 나왔던 건가 봐요. 배수구가 아니라 샤워물이 나오는 쪽에 막혀 있었다고 해요. 너무 끔찍하고 소름 돋는다.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었을까? 너무 억울해서 기어 나왔나 보다. 시체가 되어서도. 아우 끔찍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3가지 선택. 오늘은 만우절이다. 특별히 할 일도 없었던 우리들은
평소처럼 내 방에 모여서 적당히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오늘은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지루했던 우리들은 게임 하나를 생각해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술안주로 삼는다. 별거 없는 게임이다. 하지만 그 별거 없는 느낌이 좋았다. 첫 번째 주자는 나로 여름에 헌팅한 여자가 임신해서 실은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 처음 알게 되었는데 거짓말을 해봐라 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 사람은 100% 거짓말을 칠 수가 없다. 내 경우 여름에 헌팅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는 임신했었고 한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등에 태아를 짊어지고 있었다. 어떤 녀석이 어떤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없다. 꿰뚫어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것이 즐거운 것이다. 그리하여 순서대로 거짓말은 이어져 마지막 녀석의 차례가 되었다. 그 녀석은 홀짝하고 맥주를 마시고는 미안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처럼 거짓말을 잘 치지 못하니까 하나 지어낸 이야기를 할게. 뭐야, 그거 거짓말 하자고 한 취지랑 다르잖아. 뭐 됐으니까 그냥 들어. 지루하진 않을 테니까. 그리 말하고는 자세를 바로잡은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차리자 아무것도 없는 흰 방에 있었어. 어째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떻게 그곳까지 간 건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단지 눈을 뜨니 나는 그곳에 있었어. 잠시 동안 멍하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오래된 스피커였던 것 같아. 노이즈가 섞인 이상한 목소리였어.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인생의 길이며 인간의 업을 걷는 길. 선택과 고민과 결단만을 부여한다. 걷는 길은 많아도 하나, 결코 모순을 걷지 않고.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내 뒤쪽에는 문이 있었어. 빨갛고 끈적한 글자가 가로로 나아가 라고 적혀 있었어.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TV를 부술 것.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사람을 죽일 것. 세 번째, 당신이 죽을 것. 첫 번째 것을 골랐으면 출구로 다가갑니다. 당신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해방되며 그 대신 TV 속 그들은 죽습니다. 두 번째 것을 골랐으면 출구로 다가갑니다. 그 대신 왼쪽에 있는 사람의 길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것을 고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해방되며 축하합니다. 당신의 길은 끝입니다. 엉망진창이야. 어떤 것을 고른다 한들 너무 끔찍하잖아. 바보 같은 얘기지.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보 같다는 생각 따윈 할 수가 없었어. 그러긴커녕 나는 공포로 인해 덜덜 떨고 있었어. 그 정도로 그곳의 분위기는 비정상적이었고 반론을 할 수 없을 압박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어딘가에 모르는 다수의 생명을 선택할지, 바로 곁에 있는 모르는 사람 하나의 생명을 선택할지, 가장 가까이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 생명을 선택할지. 나아가지 않으면 확실하게 나는 죽어. 그것은 3번째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건 싫었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 죽고 싶지는 않아. 하나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다수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은 비교할 필요도 없었어. 침낭 옆에는 큼직한 도끼가 있었어. 나는 조용히 도끼를 들고 천천히 휘둘러서 움직이지 않는 애벌레 같은 침낭을 향해 도끼를 내리쳤어. 푹!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익명성이 죄악감을 마비시켰어. 다시 한번 도끼를 들어 올렸을 때 철컥 하고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어. 오른쪽 TV 화면에는 색이 없는 눈을 한 아귀가 큼직한 눈알을 굴리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다음 방으로 들어가자 오른쪽에는 객선 모형, 왼쪽에는 아까와 같은 침낭이 있었어. 바닥에는 역시 종이가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객선을 부술 것.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침낭을 태울 것. 세 번째, 당신이 죽을 것. 첫 번째 것을 골랐으면 출구로 다가갑니다.
당신의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해방되고 그 대신 객선의 승객들은 죽습니다. 두 번째 것을 골랐으면 출구로 다가갑니다. 그 대신 왼쪽에 있는 사람의 길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것을 고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해방되며 축하합니다. 당신의 길은 끝이 납니다. 객선은 단순한 모형이었어.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부순다고 사람이 죽는다니 불가능해. 하지만 그때는 그 종이에 적혀있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했어. 이유 같은 건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침낭 옆에 있던 등유가 텅텅 빌 때까지 끼얹은 후 준비가 되어 있던 성냥을 켜 등 위에 불을 붙였어. 화륵하는 소리가 나더니 침낭은 순식간에 불에 휩싸였어. 나는 객선 앞에 서서 모형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 2분 정도 지났으려나? 이미 시간 감각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지만 사람이 죽는 시간이니 말이야. 2분 정도겠지. 철컥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음으로 가는 문이 열렸어. 오른쪽은 어떻게 되었을까 확인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타 죽는 사람이 2분 정도 숨이 붙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다음 방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지구본이 있었고 왼쪽에는 또 침낭이 있었어. 내가 재빨리 종이를 줍자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지구본을 부술 것.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침낭을 쏠 것. 세 번째, 당신이 죽을 것. 첫 번째 것을 골랐으면 출구로 다가갑니다. 당신의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해방되며 그 대신 이 세상 어딘가에 핵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것을 골랐으면 출구로 다가갑니다. 그 대신 왼쪽에 있는 사람의 길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것을 고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해방되며 축하합니다. 당신의 길은 끝이 납니다. 사고나 감정은 이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어. 나는 반쯤 기계적으로 침낭 옆에 있는 권총을 주운 후 격철을 당긴 후 바로 검지에 힘을 주었어. 탕 하고 메마른 소리가 났어. 탕탕탕탕. 권총은 6발을 쏘자 텅 비었어. 처음 쏜 권총은 편의점에서 뭘 사는 것보다 더 쉬웠어. 문으로 다가가자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 몇 발째의 침낭이 죽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어. 무심코 나는 하는 소리를 내버렸지만 여기가 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조금 안심이 되었어. 그러자 또다시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마지막 질문. 3명의 인간과 그것을 제외한 전 세계의 인간 그리고 너 죽일 거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지금 온 길을 가리켰어. 그러자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축하한다. 너는 모순 없이 길을 선택했다. 인생이란 것은 선택의 연속이며 누군가의 행복 뒤에는 누군가의 불행이 있고 누군가의 생을 위해선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 하나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지 않다. 네가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생명의 중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느끼게 해주마. 출구는 열렸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나는 멍하니 그 목소리를 들은 후 안심한 듯 허탈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 아무튼 전신에서 한 번의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며 마지막 문을 열었어. 빛이 쏟아지는 눈부신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나아가자 발에 퍽 하고 무언가가 부딪혔어. 그곳에는 3구의 시체가 있었어.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의 시체가. 지금까지 죽이고 왔던 게 자기 가족이었구나. 이것으로 끝. 그러니까 지금 만우절돼서 한 사람이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끝이었나 봐요. 그 녀석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우리들은 침도 삼키지 못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이 녀석의 이야기는 대체 뭐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박력은 뭐지? 그곳에 있던 모두가 끈적한 꺼림칙함에 사로잡혔다. 나는 맥주를 단숨에 마시고는 그 기세로 이렇게 말했다. 그딴 기분 나쁜 얘긴 좀 그만해. 재밌는 거짓말 이야기를 하자고.
야, 너도 역시 거짓말 좀 쳐봐.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에 나는 몸 깊숙이서부터 부르르 떨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입이 열렸다. 이미 거짓말했어. 이제부터 지어낸 이야기를 하나 할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뭐가 거짓말이었지? 분명히 이 친구가 처음에 말할 때 이 이야기 거짓말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었던 걸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가족을 죽였다. 이게 진실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이건 좀 섬뜩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홀려서 자기 손으로 일가족을 죽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 근데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잖아. 만우절의 힘을 빌려서 터놓았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가정이야. 사람을 죽였어.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을까? 누군가한테는 터놓고 싶지 않을까? 속에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범인이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랬다면 말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마침 만우절 장난으로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터놓았던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끔찍하네요. 근데 확실히 국내 괴담이랑 투채널 괴담이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게 또 번역본이어서 조금 어색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투채널은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국내 괴담은 뭐가 확 튀어나오고 깜짝 놀래키고 막 이런 느낌이 많은가 반면에 투채널 일본 괴담들은 그냥 계속 기분이 뭔가 나빠, 찜찜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레딧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괴담들이잖아요. 그 레딧 괴담들을 보면은 좀 약간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소설 같은 걸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각각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잔잔하게 들을 수 있는 투채널 공포 이야기도 잘 때 괜찮은 것 같아요.